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공무원 시험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22년 기출문제 다 해서 25개를 하루에 5문제씩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업하면서 이 영상을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문제가 아주 매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기출 경향들을 좀 익히신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공무원 기출문제, 특히 22년 문제는 제가 이번에 진행했었던 공무원 모의고사 과정에서 되게 문제를 많이 설명하기도 하고 또 반영한 내용들을 실제 출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본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공무원은 7급보다 9급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커트라인도 좀 낮게 형성이 되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문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국가의 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국가 재정운용 계획은 아시겠지만, 중기사업계획서를 각 부처에서 받아서 그걸 통해 실제 예산안 편성 지침도 기재부가 만들죠. 그것과 별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5개년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그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중기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제정하는 5년 단위의 계획이니까 사실 이런 표현을 잘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중기 재정 계획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는 재정 운용 계획이고요.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합니다. 예산안 첨부문서는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가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 운용 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이다. 맞고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과 달리 국회의 심의 확정이란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제출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개적 시계를 반영합니다. 그게 결국 단년도의 예산 편성의 기본들이 될 테니까 이것도 맞는 선지.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 전략기획. 제가 이거는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드렸던 건데 전략기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전략기획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관리 기법이 바로 SWOT 기법이잖아요. 환경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환경이 지금 나에게 위기냐, 기회냐, 오퍼튜니티냐, 트리트냐. 그리고 지금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이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또 웃긴 게요. 전략을 세워놨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계속 변해요. 그러면 전략을 계속 수정해야 되잖아요. 전략 기획은 불확실한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플랜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좀 안정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효용이 있겠지만 환경의 변화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진짜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오퍼튜니티인지, 그지? 트리트인지, 기회인지, 우리가 위기인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은 X. 3번입니다. 정책 결정에 비해 외부 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왜냐면 정책 결정은 외부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전략 기획은 내부적으로 전략 기획을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비해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략 기획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진단 필요합니다.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조직은 어떠한 게 현재 조직에게 잘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정답 되는 건 2번. 작년 공무원은 22년 공무원은 정말 이렇게 어투를 잘 파악하시고 문맥의 의미를 잘 보시는 독해력이 좀 중요했었던 시험입니다. 이런 문제의 경향을 일단 익혀놓는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들어갈게요. 3번 정책결정 모형. 정책결정 모형은 아시겠지만 개인 차원과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합리 모형에 대한 얘기했죠.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합니다. 근데 모든 경제학적 이론이 정책 과정의 역동성 같은 것들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고요. 합리적인 경제인이 선형적인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1번 맞는 선지고요. 자,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가운데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만족 모형은
행정인이 완벽한 합리성을 발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이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요구되는 합리성에 비해 정책 결정자 개인의 합리성이 좀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만족 모형을 진행하게 되고요. 점증 모형은 정책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정치적 타협, 조정의 산물로 보죠. 최종 모형, 아시겠지만 최종 모형은 합리 모형을 베이스로 두고 거기에 초합리성을 결합하는 형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합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나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합리성, 좀 인지적인 측면의 영역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인지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3번 되는 것 보실 수, 아니, 죄송해요. 3번이 아니네요.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면 되게 당황해 하시는데 일단 내가 잘 모르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답을 골라주시는 연습부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그죠? 행정개혁하게 되면 저항하죠? 저항이 발생하는 요인.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요인은 무엇이냐?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중복되거나 과외성이 존재한다는 건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직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보다는 오히려 행정개혁을 수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공리적, 기술적 전략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이 모호할 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할 때, 관련 법규의 재개정이 어려울 때 행정개혁에 대한 조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정책 결정 요인 이론. 얘가 요새 좀 많이 나오죠. 우리 일반 행정직에도 많이 나오고 국무원에서도. 정책 결정 요인 이론은 아시겠지만 1950년대 즈음에서 정치학자, 경제학자 이들이 계속 싸워요. 도대체 어떤 독립 변수가 정치적 변수냐 경제적 변수냐 독립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책이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끼치느냐. 연구의 후반부 결론은 정치적인 변수보다는 경제적인 변수의 중요도가 크다라는 형태의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 비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보시는 5번, 아까 결론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의 영향력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큰 비판이죠. 분명히 정치 체제가 매개죠. 경로적인 역할을 통해 환경이나 정책에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런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가 됐고요. 3번, 정치 체제가 지니는 정량적인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보통 정량적 변수라고 얘기한다면 양적인 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양적인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거는 오히려요, 틀린 선지가 되고요. 정치 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건 맞지만 정치 체제를 일단 정량적인 변수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량적인 변수들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율이라든지 정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변수들을 그래도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정치체제 전체가 정량적 변수, 다시 얘기해서 양적인 변수로 100%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시켜서 정책 결정 요인론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태의 비판은 조금 어이없는 비판이죠. 문제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 체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정말 다양한 각도로 문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도 그 내용의 문장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작년에 나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월요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주에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주시고요. 오늘 더운 날씨지만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